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의사, 토마토투자클럽 김민주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도 웃음기 싹 하시는 그런 간밤의 미증시 움직임인데요. 미중 갈등 사이에서 이 파월 의장도 마음이 좀 돌아선 듯합니다. 사라진 파월 푸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관세로 인해서 물가는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성장이 둔화가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연준의 여러 가지 목표 달성이 힘들 수도 있다. 금리 인하는 다소 좀 물 건너가는 듯한 그런 발언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한 말 가운데서 좀 인상적인 부분 그리고 파월 의장의 마음이 좀 바뀐 것인지 두 분의 해석을 들어볼게요. 김민주 전문가님, 간밤에 파월 의장의 뭐 인상적인 발언이라든지 전체적인 이 분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뭐 어제 잘 봤습니다. 잘 봤고요. 뭐 크게 우선 결론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별로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례적인 좀 하락이었고 옵션 만기를 앞둔 여러 가지 관망세까지 좀 결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제롬 파월 입장의 이제 뭐 속내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연준은 지난번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뭐 대중 공개 자료로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좀 드렸었는데 그 일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연준 위원들은 이미 이제 의사록 공개가 있은 다음에 공개적으로 비판을 좀 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약간 뭐 핑계대는 책임론을 좀 전가하는 이런 모습이었고, 어제 제롬 파월 입장에서 가장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비판의 속내가 좀 녹아 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연준 의장이신데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뭐 확인 사살이라 좀 지칭하겠습니다. 물가와 고용에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연준에서 늘 신경 쓰고 있는데 이런 딜레마 속에 있는데 어제 물가에 한 표를 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이것이 파월 풋이 좀 없어졌다. 뭐 올해 생긴 신조어인데 뭐 지금 파월 풋이 없어진 게 아니고 연준의 입장에서는 물가로 갈 수밖에 없죠.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고 FOMC 의사록 공개에서도 그것을 뭐 대중공개 자료로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트럼프 때문에 우리는 유동성 공급의 확대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뭐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 많이 뭐 9%대부터 내려왔지 않습니까? CPI가. 그런데 이제 좀 고용 좀 신경 써 보려고 하니 때마침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 관세 정책에 불방망이를 막 휘두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그 시장의 어떤 투심의 만세를 부르기보다는 물가 쪽으로 한 표를 좀 행사했고요. 결국은 이 인플레 경로가 좀 불확실성이 아직도 있고, 서비스 물가나 임금 상승에 대한 압력이 여전하다라고 좀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증시 방어보다는 시장의 투심이 이제 증시 방어, 유동성 공급, 증시 개입 이런 걸 좀 원했었는데 물가 방어 내지는 인플레 억제에 좀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시장의 조정은 순전히 뭐 제롬 파월 입장의 속내는 이거 같습니다. 관세 때문이고 인플레의 자극수단은 관세다. 결국은 물가를 견조하게 방어해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지칭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연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확실히 좀 낮아진 게 맞는 거죠? 네,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면 뭐 지난주까지는 페드워치에서 내용들을 시카고 CME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올해 금리 인하 3번 정도까지가 뭐 60%대에 도달하는 쪽이었거든요. 위클리하고 이제 데일리 기준을 좀 보게 되면. 근데 어제 기준으로는 확 좀 낮아진 느낌이죠. 20%대까지 좀 낮아진 느낌이고, 결국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그렇게 공이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확률을 상당히 낮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연준의 어떤 그 발언 스탠스에 대한 변화를 다시 알려주지 않는 이상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편적으로는 이 양대 축에서 분명히 물가에 한 표를 걷어줬기 때문에, 단지 뭐 연준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있죠. 트럼프가 지금 뭐 일부 완화 소식을 좀 한다든지 반대급부 상황으로 관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처리한다든지 이러면은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결국은 뭐 결론은 똑같은데,
경기 전망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경기가 과연 꺾이면 금리를 내버려둘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파월풋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더 풀지 않을까, 경기에 어떤 부양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까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돈을 직접 풀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텐데, 현재 지금 구간에서 파월풋의 얘기가 완전히 닫혀버린 것은 미국 경기가 올해 둔화된다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것이 심각한 경기 침체 전 상황까지 가느냐, 아니면 경기 침체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뭐 연준의 시각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니 아직까지 이제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액션의 시그널을 주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기존에 얘기했던 것도 그대로 지켜가기가 어려운 입장이죠. 근데 시장이 원했던 건, 자, 연준이라도 최소한 부양 의지라도 보여달라라고 바랬던 건데, 어저께 이제 그 엔비디아와 관련된 부정적 이슈 때문에 종목들이 이미 녹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강한 발언이 없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약간 키운 측면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꼬리를 말아 올린 것은, 미국도 원래 금요일이 그 만기일인데, 네. 어제 이제 그 성금요일 휴장이 있다 보니까 만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약간 이제 꼬리를 말아 올린 정도로 끝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FOMC와 연준의 시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상반기 내내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 정책과 관세 정책으로 그립을 잡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이 여기서 갑자기 뭐 돈 투입한다, 뭐 금리를 뭐 적극적으로 내리겠다, 이렇게 시각을 180도 바꾸지 않는 이상 이 파월의 정책은 뭔가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너무 신중하죠. 파월 의장의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항상 너무 신중해서 뒤늦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처음에 그 물가 올라갈 때도 대응을 제대로 못했고, 그다음에 물가가 변하면서도 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항상 뭔가 좀 뒤늦게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니까, 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연준에게 기대할 건 아직은 별로 없지 않느냐. 정말로 경기가 크게 밀려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나, 그게 이제 데이터로 보여졌을 때나 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들어봤다면, 간밤 미증시가 이로 인해서 좀 충격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오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김민우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저는 뭐 그렇게 낙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개파락으로 출발한다든지 이럴 것 같지도 않고, 뭐 엘리어트 파동으로 좀 지칭을 한다면 굳이 상승 후에 눌림목 정도 한번, 뭐 지수, 코스피 지수로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많이 내려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뭐 2284선부터 이제 관세 정책 이후에 반등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뭐 그냥 고개 정도 좀 눌리는 정도, 2400선 테스트 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은 약간의 섹터에 따른 부침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장중 흐름이나 대응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사님 의견하고 조금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정책이 저는 의외로도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언제쯤 내가 꺼낼까? 근데 지금은 꺼낼 수 없는 여건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학적 이론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까 그 그립을 트럼프가 꽉 잡고 갈 수 있다, 이 부분은 저는 뭐 100% 동감하는 쪽이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그립을 꽉 잡고 있는 쪽이 무엇입니까? 관세라는 카드거든요. 이 관세라는 카드가 과연 우리 증시에 더 이상의 학습 효과가 없을 것인가? 이제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지난번에 그 큰 낙폭을 가져왔지만, 아유, 참,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관세 퍼센트구나. 그리고 지금 이대로 끝까지 갈 거야? 미국 경기와 중국 경기가 한꺼번에 망가지는? 결국은 일부 완화나 좀 철회하지 않겠어? 이러한 기대감이 있고, 트럼프의 어떤 지금 배팅 자체가 허장성세라는 게 조금은 시장에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형태가 기대감이 컸는데 내용이 안 나왔어, 이런 거보다는 제롬 파월 의장도 지금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시장의 기조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너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너로 인해서 우리의 연준의 금리나 정책이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저도 뭐 트럼프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이상 저는 낙폭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전에는 이제 그 엔비디아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시나 이제 본장 개정하고 충격파가 좀 있었어요. 어제 우리가 우회 루트라든지 뭐 지금 국내 증권사의 여러 연구원들도 비슷한 어조던데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한국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는 단기 충격파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오늘의 하락이 과연 뭐 어제 미국의 뭐 3%대 하락을 해보고 해서 2,400선이 막 깨지고 2,350선 다시 2,200대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번 살짝 눌리면 다시금 반등을 좀 쓸 수 있는. 단지 오늘 뒤에 이제 빅데이터 다룰 부분은 다음 주에 뭔가 결정 포인트는 나온다. 다음 주에 뭐가 있나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빅데이터를 좀 돌려보고 삼성전자의 흐름을 본다면 시기가 이 반등의 시기가 길어지게 되면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다음 주 이내에는 다시 한번 2,500선을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고 오늘 장중 흐름은 제한적일 것이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김종효 이사님의 의견도 이번에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미 조정이 있었고 어제 나스닥 선물의 하락분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초가에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제도 이제 시장을 하락으로 만들었던 건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집중 매도가 결국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은 뭐 세 가지 그림 정도가 결부돼야 되겠죠. 시초가 하락 출발, 그 다음에 현물에 대한 외국인의 강한 매도가 또 지수 관련주에 집중되는 그런 양상이 오늘도 벌어진다면 나타날 텐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하락을 어제 장중부터 반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만큼의 악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H20을 보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럴까? 100%를 막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막으면 과연 중국은 H20을 단 한 장도 못 살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살 수 있고 부품만 사서 조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노력하는 것은 결국 빨리 중국도 와서 협상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몇 개 국가가 미국의 무릎 꿇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준 이후에 중국과도 협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늘 뭐 폭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관세 위험은 저는 정점을 지났고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 길어야 한 5월 이내는 끝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간다면 좋은 주식의 좋은 가격은 우리가 주식을 엄청 늘려가야 될 기회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게 미국 경제가 최소한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관세 조정을 위해서 불확실성이나 어떤 이 비균형을 균형으로 잡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을 계속 때릴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망하길 바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취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주식시장에 많이 인볼브되어 있는 미국 경제의 특성상 미국은 재산의 50%가 주식인데 주식이 저렇게 계속 다 박살나고 채권금리가 저렇게 이제 급등락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늘 뭐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좋은 주식이 좋은 가격에 왔다면 더 사야 될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미증시 보면서 좀 뒤숭숭했는데 우리 증시 낙폭이 좀 제한적이고 만약에 종목군들이 하락이 나온다 했을 때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보자. 그리고 섣불리 종목 교체를 했다가는 엇박자 날 수 있다는 부분 김윤 전문가도 또 강조를 해주셨죠. 이렇게 이슈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단기 조정과 중장기 손절 사이. 하나증권에서는 배터리 전기차 시대의 청바지, 이거 골드러시 때 그 금캐지 말고 청바지 팔아서 수익 많이 난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상상인증권에서는 세아제강 종목 리포트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 질문 드려볼까요? 예. 배터리 시대의 청바지는 뭘까? 배터리 시대 청바지, 전기차 시대 청바지가 아니고요? 배터리 네, 그러니까 시대 전기차 시대의 청바지는 뭘까요? 전기차 시대 양극재. 네, 이 리포트에서 제시하고 네. 있는 건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배터리, 양극재 뭐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 예. 의외로 청바지하고 그다음에 그때 장사하시던 분들이 돈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충전하는 쪽을 좀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전 쪽이 단순하게 충전기 만들고 이건 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충전기는 뭐 여러 군데서 만들 수 있으니까 또 경쟁도 심해질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충전기 만드는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목에다가 충전기를 깔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정보들을 계속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충전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과거에 우리가 그래서 대표 종목으로 꼽았던 게 뭐 원익 P&E, 그다음에 휴맥스가 일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K 시그넷 뭐 이런 쪽을 봤던 거예요. 근데 이 리포트의 마지막에는 조금 결론이 우리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러 업체들을 비교해 보니까 다양한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게 대형 채비란 말이죠. 대형 채비요? 네, 근데 채비라고 하는 이제 전기차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뭐 전국에 가장 많이 깔려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 다양한 그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꽤 의미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아직 상장 기업도 아니고 올해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적자 회사지만 뭐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거의 한 5천억 정도를 바라보기도 하고 뭐 그런 차원에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 너무 전기차와 배터리 이런 종목에만 너무 목매달지 말고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판단이고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이제 우려하는 것은 뭐 글로벌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위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뭐 테슬라의 이제 슈퍼차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충전 사업의 또 특성상 국내로 치고 들어와서 내수 기업을 뒤집어 엎기에는 또 쉽지 않다라는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주목했던 뭐 SK 시그넷이나 이런 기업들보다는 차라리 이제 대형 채비 같은 뭐 이런 기업들 아직은 개인 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대주주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그런 기업인데 이게 이제 뭐 상장하게 되면 그런 기업들에 대한 뭐 스터디도 좀 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목 레포트입니다. 뭐 세아제강과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최상목 그 부총리나 아니면 이제 산자부 장관이 가서 뭐 어떤 협상을 하는지는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기는 하지만 알래스카 가서 너무 또 퍼주고 오는 게 아닌지 우려가 있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아제강은 두 가지 우려가 있고 한 가지 기대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두 가지 우려는 유가가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면서 이쪽 투자 안 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세아제강이 지금 그나마 수출로 돈 벌고 있는 것인데 수출의 주력이 유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쪽에 투자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 떨어지는 거 하나의 리스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리스크는 국내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이제 건설 시장과 그다음에 해외 관광 시장 이 두 가지가 이 회사의 주요 매출처인데 국내는 작년에도 워낙 안 좋았지만 올해도 특별히 회복될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도 오히려 예상을 조금 하회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두 가지 악재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미국 쪽으로 나가는 수출 물량의 수익성은 꽤 잘 유지가 되고 있더라. 그다음에 지금 그 미국 시장에서 관세를 채광 쪽에 부여하면서 뭔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했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격적 이점이 있으니까 기존의 할당량을 넘어서서 좀 과하게 밀어붙이면 미국의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리포트 안에서는 보면은 세아제강이나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런 무리수를 던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우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할당량 내에서 수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쪽의 수익성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뭐 유가가 뭐 0달러처럼 내려갈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에너지 투자가 어차피 늘어나면서 이런 유정관광 쪽 수요는 존재하기 때문에 목표가 21만 원은 크게 바꾸지 않고 뭐 유지한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니까요. 이것도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이 전기차 시대의 청바지, 배터리 시대의 청바지, 충전 인프라 상당히 좀 신박한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새아지강은 그동안에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그만큼 많이 올랐죠. 이와 관련해서 종목에 대해서 상상인증권의 시각도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단기 조정과 중장기 손절 사이 어떻게 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국투자증권의 시각 볼까요? 네, 이거 앞에다가 제목을 하나 더 달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앞에 FX를 달았어야 되는데 이거 환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 얘기지만 어쨌든 시장 얘기이기도 하죠. 지금 이 준비된 4사분면의 그림에서 보면 지금 뭐 2사분면으로 내려가 있는 저 위치가 가장 안 좋은 위치죠. 왜냐하면 달러 약세와 지금 증시 약세가 더불어서 벌어지고 있는데 저때 주로 벌어졌던 일이 뭐냐? 경기 침체거나 뭔가 경제에 안 좋은 이벤트가 있었을 때 저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도 약세였고 증시도 약세였던 경우가 미국 시장은 저 국면에서 보면 많지 않은데 기간별로 봤을 때 저때가 별로 안 좋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목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일시적 조정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손절 기회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지금 해야 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이 리포트도 확실한 결론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지금 그런 구간 안에 있다 정도로 판단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이제 좀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러면 지금 달러와 주식 수익률이 저렇게 망가지다 보니까 최근에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달러에 대한 신뢰도겠죠. 그러면서 지금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 선물에 투자하는 매수 포지션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불과 몇 달 전에 110이 넘었던 달러 인덱스가 99까지 떨어진 원인,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하면서 위안화를 약세로 날려버리고 있는 중국이 아마 더 미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율은 아직 여기에 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기는 하나 이런 달러 약세 흐름 자체를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스러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다음 그림 보시죠. 마지막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극단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위험이 닥쳤다 이렇게 보기엔 어려운데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면 이건 뭐 전 세계 다 충격이라는 거죠. 근데 경기 둔화 정도에서 멈추고 다시 성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경기 둔화가 짧게 끝나는 정도에서 멈추게 되면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경제에 영향을 받는 다른 증시나 다른 자산의 영향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허무하지만 어쨌든 지금이 하나의 변곡점일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그 어느 때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변수도 원화는 아직 달러 약세를 반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만 반영하고 있는 거냐면 계엄 이전 정도의 수준으로만 되돌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도 달러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1200, 한 70원, 60원 이 정도까지 내려가야 달러의 움직임을 그대로 순수하게 반영한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뭐를 포함하고 있느냐? 관세 10% 커버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환율이. 그래서 10% 내외 정도의 관세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세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환율의 레벨대다. 원달러 환율 상황이 지금 높다고 너무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상쇄 효과도 있으니까요. 다방면으로 조명을 해주셨네요. 근데 그 부분은 네. 관세가 지금 우리가 어쨌든 보편 관세 20%로 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절반밖에 반영이 안 된 거고 그쵸. 만약에 협상을 통해서 우리 관세가 실효 관세가 한 10%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는 뭐 중국이 그 트럼프 일기 때 했던 것처럼 트럼프 일기 때 20%의 관세를 결국 중국의 환율로 돌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 오늘의 빅데이터를요. 삼성전자를 가져오셨어요. 이 위기의 순간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삼성전자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데 삼성전자 어떤 시각으로 오늘 준비해 주셨나요? 사실 코멘트는 마지막에 넣은 겁니다.
메일을 보내기 전에 원래 오늘 제목은 그 미중 반도체 전쟁 속에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약간은 좀 심도 있는 좀 코멘트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뒤에 답으로 삼성전자를 넣어주신 게 지금 화면에 나간 거예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PD님들이 너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너무 네. 저희 그 시간이 그 러닝 타임이 좀 짧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연이틀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충격파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열풍이 지금 이제 저는 올해부터 이제 개화 시대를 맞았다. 사실상 AI에 관해서 아직도 지식들이 굉장히 또 많이 갖춰야 될 시기죠. 그 열풍으로 2년간 급등했던 엔비디아 뭐 등등 마이크로소프트, ASML 핵심 빅데이터 어떤 반도체 주가들이 최근 미국 정부의 어떤 수출 통제 그리고 규제 강화로 급락세로 좀 전환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게 오늘 내용을 제가 취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파월의 금리 동결 메시지가 좀 부재한 상황이죠. 뭐 금리 인하라든지 그리고 지금 관세 폭탄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게 그리고 수출 제한 뭐 트리플 악재네요. 세 가지가. 파월 의장의 뭐 인하 시그널도 좀 없고 뭐 관세가 뭐 지금 일부 완화 소식도 없고 이로 인해서 수출까지 제한받을 것이라는 트리플 악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AI라는 단어를 딱 써보고 AI는 성장성, 보장된 미래에 어떤 그 서사의 자체 균열이 왔느냐 이렇게 질문지를 던져보면 그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지만 이 성장성과 미래가 보장된 서사의 균열을 가져온 게 누구인가? 정말 엔비디아 자체에 펀더멘털적인 문제가 생긴 것인가? 아니면 누구로 인해서 뭐 답은 나와 있지만 누구로 인해서 모두가 아는 네. 영향이 있는 것인가?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죠. 누구로 인해서 생긴 균열인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좀 억울하고 분하긴 하죠. 이 누구로 인해서 아무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이 서사에 지금 보장된 성장성의 이런 부분이 균열이 올 것이 아닌데 누구로 인해서 이 부분이 생겼단 말이죠. 뭐 그건 뭐 차지하고요. 원망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인데 이 과정이 AI 기술의 어떤 현지화를 가져올 것인가? 뭐 중국이겠죠? 뭐 사실상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 자체가 누구로 인한 이 정책 자체가 중국의 자립화를 더 빨리 가져온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커플링 트렌드가 가속될 것이냐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결국은 패권을 잡기 위한 과정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면 이제 핵심 결론 역발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국, 대만, 유럽 뭐 특정 종목일 수도 있고요. 특정 기업일 수도 있고 지금 역기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자막을 보면서 확인했듯이 여러분들 지금 이건 누구로 인한 문제인 것이지 그 AI의 어떤 성장성이나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상. 결국은 뭐 엔비디아로 지칭해 보겠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그게 결국 어디로 다 전이 되겠습니까? 미국 시장으로의 전이거든요. 그 원망에 관해서 벗어날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빠르게 어떤 추가 매수의 기회고 눌림목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길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지만 빠르게 5가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AI 투자의 신뢰가 흔들릴 때 기회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질문지를 좀 던져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는 끝났느냐? 지금 아니면 눌림목 매수 기회인가? 두 번째 질문지를 좀 던져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입니다. 파월은 침묵하고 트럼프는 규제합니다. 기대감은 없는 것인가? 반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만 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파월의 침묵은 길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의 규제도 길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최고조의 악재로 몰아놓고 최고조로 입을 닫고 있지만 언젠가 입을 열었을 때 언젠가 규제를 풀었을 때 주식시장의 기회는 더 있을 것 같고 오늘 아까 김종인 사님이 가져온 리포트가 굉장히 뭔가 저를 번뜩이게 만들었던데 한 가지 연결고리로 좀 말씀드리면 증시가 항상 안 좋을 때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와 증시가 같이 내려갈 때 항상 안 좋더라. 그럼 뭔가 움직여야죠. 경기 둔화에서 침체로 가는 것을 넉넉히만 보고 있다면 지금 연준도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한 거고요. 해태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연준은 일단 현 시점에서는 우리는 나서기 쉽지 않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미국만 AI를 키우겠다는 트렌드.
결국 디지털 보호무역의 서막인가? 이렇게 좀 지칭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나요? 미국만 지금 AI를 키우겠다는 트렌드에서 디지털 저는 보호무역이라고 좀 지칭을 해봤는데 디지털 보호무역에서 한국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5번째입니다. 한국 반도체와 AI 기업은 반사이익이 가능할 것인가? 반사이익 정도가 아니고 여전히 HBM에 관해서는 그립을 꽉 잡고 있다. 삼성전자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54,700원인데요. 저는 뭐 53,000원이 크게 무너지는 일은 없다. 하락은 제한적이고 6만 전자 안착은 단기간 도달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뒤에 이제 이건 구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냈는데 삼성전자를 빅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피디님도 준비를 못 하셨을 텐데 준비를 또 하셨네요, 저번에. 네. 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지금 나가는 저 빅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네. 1주간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빅데이터를 증권사를 공략하기 위해서 1개월 정도까지 가능하게 해놨고 지수들도 다 가능하게 해놨고 코인들도 다 가능하게 해놨는데 지금 나가는 화면의 목표가는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목표가 56,500원까지 도달해야 되고 도달 확률이 55%나 나오지 않습니까? 상승 확률이 58%가 나오고요. 자, 1개월치가 뒤에 준비된 그림이 있습니다. 1개월치가 준비된 그림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목표가가 6만 원인데 목표가 도달 확률이 42%까지 떨어지죠. 상승 확률도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빅데이터를 만들 때 50이 기준 베이스인데 지금 50% 이하라는 거예요. 네. 1개월이면? 그럼 무슨 말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다음 주가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삼성전자가 하락 기조를 좀 벗어나서 다시 상승 기조를 어찌됐든 가야지 도달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지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상승 확률은 떨어집니다. 왜? 차익 실현 매물, 대외 변수, 여러 가지 어떤 관세 정책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속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는 결론이 될 것이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럼 다음 주에도 반도체가 크게 밀린다면 단기 접근을 하신 분들은 이제 비중 축소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2개월, 3개월로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투자 기간을 길게 잡으신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1, 2개월 정도로 잡으신 분들인데 다음 주에도 반등이 안 나온다면 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빅데이터로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삼성전자 소개를 해주셨고요. 바로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